안녕하세요. 네, 다시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호기심, 질문, 그리고 탐구라는 주제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미래와 수학,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는 그래서 호기심을 어떻게 촉진할까? 그리고 제가 과정중심 평가 공부를 하고 나서 좀 생각해 봤던 수업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했던 수업들의 의미와 과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학생의 미래의 삶에 수학이 필요한가예요. 미래 사회 하면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 AI,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수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가 가르치는 건 이런 거죠. 인수분해. 4차 산업혁명이랑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애들은 소인수분해를 하는 거랑 빅데이터는 무슨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체감이 오시나요? 미래 사회에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과 우리가 진짜로 가르치고 있는 학교 수학 사이에요. 통계는 그럴 것 같아요. 함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수학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좀 속상했던 게 어쩌면 미래 사회에는 진짜 그리스 시대처럼 소수 몇 명에게만 수학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주면 되죠. 대다수의 학생들은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많은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까? 심지어 AI 활용 수학이 새로 교과가 생기죠. 전 그걸 보면서 되게 속상했던 게 그럼 기존의 수학은 AI 수학과 거리가 멀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논리적 사고를 생각하십니다. 수학과 성취 기준은 이래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데. 근데요, 옆에 보이시나요? 국어과에는 진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이 성취 기준에 버젓이 나와 있어요. 도덕과에도 심지어 비판적 사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교과에서 논리를 배우는 걸까?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될까요?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어, 학교에서 혹시 진짜 살면서 필요한 건 화장실 청소하는 방법 아닐까요? 진짜 필요하잖아요. 누구나 청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설거지하는 법 누구나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교육과정에 없죠?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럼 시는 왜 배워? 깜짝 놀랐어요. 감히. 근데 똑같아요, 수학도. 왜 배우죠? 그러면 왜 역사 속 모든 문명들은 수학을 가르쳤을까요? 다 수학은 가르쳤잖아요. 모든 교육기관에서.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가르치죠, 우리? 학교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결국 이 외가 수학에서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회에서 미래 사회가 아니라 진짜 막 고대 그리스에서건 중세건 어떤 사회에서건 어떤 시대에서건 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왜입니다. 다른 교과랑 다르게 수학은 굉장히 연역적인 공리 체계를 갖고 있죠. 이런 교과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보편적인 원리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쌓아간 교과가 수학밖에 없어요. 다른 교과는 다
봐봐. 보기에 그렇잖아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수학은 보기에 그렇잖아가 없죠. 그래서 이거 왜 그래? 라고 하면 아, 얘 때문이야. 이거 왜 그래? 아, 얘 때문이야. 이거 왜 그래? 아, 얘 때문이야. 이건 왜 그러는데? 했을 때 이거 공이야. 이거 참이라고 믿기로 했어. 약속했어. 끝. 더 이상 왜냐고 묻지 마. 라고 유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교과가 수학입니다. 그래서 왜 훈련을 할 수 있는 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왜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과목이다. 이건데 전에 친구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나왔어요. 되게 공부 잘했어요. 지금 이제 교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잊어버렸대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대요. 이 친구한테 필요한 수학 지식은 입시가 끝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왜 가르치냐? 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머릿속에 그 왜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저는 수학 시간에 수학을 왜 가르치냐? 이거 같아요. 학생들한테 왜인지 질문하고 탐구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자. 그 지식 자체는 입시 때까지 필요한 거라면 이 습관은 살면서 영원히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수학 시간에 좀 와! 재밌다! 이런 기억을 좀 쌓을 수 있으면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한테 수학 입시 때까지밖에 필요 없으니까 대강 해 라고는 말을 하는 어른은 안 되지 않을까. 좀 좋은 수학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진 어른이 길러지면 문화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수학 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선생님은 왜 수학 수업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왜라는 질문을 하려면 호기심을 학생들이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궁금할까? 어떻게 하면 왜라는 질문을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수업을 좀 짰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인수분해인데요. 소인수분해를 보면 이제 이 순서로 돼 있죠. 소인수분해를 배우려면 소수를 알아야 되고요. 거듭제곱도 알아야 되고요. 소인수분해를 드디어 공부하죠. 소수랑 거듭제곱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소인수분해 활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가 이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수학자 입장에서 타당한 순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학생들은 이미 소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요. 초등학교 때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구하면서 니은자 하면서 얘를 뭐가 나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라고요. 그러면 그때의 경험을 좀 발전시켜서 그게 소인수분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첫 시간에 소인수분해를 그냥 알려줬어요. 애들 다 할 줄 알아요. 교과서 첫 페이지 딱 펼쳐놓고 소인수분해 뭘 것 같니? 라고 했더니 분해는 분해래요. 그럼 뭘 분해하는 걸까? 했더니 수를 분해하는 거래요. 맞죠? 수를 어떻게 분해할까? 했더니 소를 보는 거예요. 소 작게 분해하는 거래요. 오케이. 6 분해해봐. 2 곱하기 3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6 분해해봐 하면은 1 더하기 5로 분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뭐지? 라고 했을 때 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작은 수로 분해하는데 인은 수학에서 원인, 인과관계할 때 그런 인이라서 수학에서의 원인을 따질 때는 제 맘대로 곱셈을 생각한다. 그러면 작은 수로 분해하는데 곱셈으로 분해하는 거야. 그럼 6을 분해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2 곱하기 3으로 분해하는 게 소인수 분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12는 어떨까? 2 곱하기 6, 6도 분해되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3. 오, 제일 작게 분해해보자. 30 해봐, 18 해봐, 24 해봐. 다 해요.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다 할 줄 알아요. 이렇게 한 시간을 딱 하면서 너희 이 단원 끝났어.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교과서 한참 건너뛰어가지고 뭐 20쪽 문제 5번 풀어봐. 풀리거든요. 오, 나도 할 수 있다. 첫 시간, 중학교 1학년 첫 수업 시간에 나도 소인수분해 별거 아니네 라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게 저의 소인수분해 첫 시간의 목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소수를 알려줘야 돼요. 자, 소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첫 시간 시작하자마자 그랬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거짓말했다. 다 아시죠? 소인수분해의 소는 작을 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애들이 첫 시간에 너무나 작을 소라고 크게 생각하면서 집에 갔어요. 그걸 깨줘야 돼요. 너무 치명적인 5개념이라서 약간 충격요법을 썼어요. 그래야 좀 확 자신이 아는 거에 대해서 확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소는 사실 작을 소가 아니라 바탕소다. 바탕이 되는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 우리 소인수분해하면서 바탕이 되는 수를 찾은 거다. 그래서 애들한테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소수를 얘기하면 소수의 결론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가 돼요. 막 소수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소수의 도입을 위해 소인수분해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수가 뭐냐에 이야기를 할 필요성도 생기고 궁금증도 생기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왜 1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왜 1이 안 되냐면 소인수분해가 엄청 이상해지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 끝이에요.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거듭 제곱을 해야죠. 대강 짐작 되실 것 같아요. 거듭 제곱을 하려면 81? 아니면 1024? 막 이런 2가 엄청 많은, 3이 엄청 많은 수를 주면서 간단히 할 필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필요에 의해서 거듭 제곱을 떠올리게 됐어요. 좋지 않나요? 필요하니까 궁금하죠. 이거 간단히 하고 싶어. 용어를 만들자. 기호를 정의하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인수분해의 활용을 들어가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수학자가 보면 되게 이상할 것 같지만 학생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에요.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정답은 아니니까 선생님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던 거, 수학적 사실이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학습하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본 후에 그게 왜인지 이제 물으면서 의미를 찾는 흐름. 이렇게 수업하는 건 모든 영역에서 했어요. 근해 공식 같은 경우도 유도하기 전에 일단 외우고 다 외우고 나서 왜 이게 근해 공식이 되지? 뭐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 피타고라스 정리, 원주각의 성질 모두 마찬가지로 그 방식으로 수업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제곱근과 성질도 비슷했는데요. 교과서는 이 단원을 시작하자마자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가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왜 궁금하죠? 제곱해서 16 되는 수가 왜 궁금할까요? 전 제곱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궁금했으면 좋겠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교과서처럼 설명하면 좀 부족할 것 같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마땅치 않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중학교 첫 수업이길래 지금까지 배운 사칙연산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말미에 좀 갖게 했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건 이제 두 번째 차시 시작할 때 정리했는데 애들한테 처음에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주고 사이에 무슨 관계인지 써봐라 했어요. 더하기 빼기 사이에 애들이 뭘 썼을 것 같으세요? 반대라고 써요. 그냥 얘네 둘은 반대래요. 맞죠? 반대죠. 왜 반대야? 라고 이제 첫 시간에 생각해봐 하는 시간을 줬고 둘째 시간 시작할 때 왜 반대야? 라고 물어봤더니 더하기는 커지고 빼기는 작아진대요. 관리 엄청 많은 거 아시죠? 네, 커지고 작아지다니요. 이 바보들.
조금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분수 곱하면 더 곱셈은 커지지 않아요. 이제 음수 더하면 덧셈은 커지지 않아요. 그래도 이쪽이 커질 때 이쪽이 작아지나요? 막 이런 소리를 하길래 그것보다 본질적인 반대가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3 더하기 4가 뭐냐를 물었던 게 덧셈이라면 뺄셈은 3에다 뭘 더해야 7이 되게를 묻는 거다. 이 묻는 말의 방향이 바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곱셈도 3하고 4를 곱하면 몇이야? 를 묻다가 3에다 몇을 곱해야 12가 돼? 를 묻는 게 이제 곱셈이었던 거죠. 그리고 덧셈에서 곱셈으로 오는 거, 이건 애들이 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면 곱셈이에요. 거죠. 그럼 이렇게 사칙연산에 대해서 둘째 시간 시작할 때 정리를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게 거듭제곱, 제곱인데 거듭제곱의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죠? 막 로그도 보이고요. 막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 보여요. 이제 학생들한테 물은 건 그 중에 제곱만 생각하자. 뭐를 제곱해야 8이 될까? 2는 세제곱하면 8 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나요? 2는 세제곱하면 8 되는 거 아닌데 제곱해서 8 되는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궁금해지죠. 제곱해서 8이 되는 수는 뭘까요? 그러면 성공. 아, 궁금해졌다. 이 아이들이 호기심이 생겼구나. 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계산기로 이제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소수가 나와요. 2.1은 제곱하면 이거고 그럼 2하고 3, 4일 테고 2.1, 2.5 막 이렇게 해서 찾아요. 저 이제 이 수업 계획할 때 이렇게 막 찾다가 애들이 선생님 안 나와요. 너무 길어요 라고 말을 하면 이제 무한소수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어떤 애가 갑자기 찾았다! 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찾지? 했는데 진짜 찾았어요. 계산기에 2.64575131을 제곱했더니 7이 나오는 거죠. 맙소사. 진짜 엄청 당황했어요. 7.0이 땡 하고 떨어진 거예요. 어떡하지? 일단 이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 시간이 되었죠. 이제 다음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거 사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말을 하려면 이거 보여줘야 돼요. 유한소수잖아요. 밑에 한 번 더 쓰고 얘를 곱하기를 했더니 뭐 다 나오겠지만 끝자리가 1이다. 이게 진짜 7.00000이랑 같겠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아니겠죠? 네,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는 유효숫자, 우리 마음속의 유효숫자인데 이제 끝자리가 있고 더 이상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반올림을 한 거다. 그래서 7.0과 엄청 가까운 수이다 뿐이지 사실은 7.0이 아니다. 더 유효숫자가 많은 계산기로 보여주기도 하고 결국은 끝이 없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두둥 무한소수가 등장했죠. 그리고 느낌상 순환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곱근 단원의 2차 시에 무리수란 뭐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얘는 결국 순환하지 않는다. 분수로 못 만들겠네? 유리수가 아니겠구나. 무리수 됐습니다. 이렇게 무리수와 실수를 2차 시에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다음 수업은 뻔합니다. 제곱해서 5가 되는 수도 수네? 소수로 막 나타낼 수, 이거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럼 이제 대각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면 수직선에서 이렇게 돌리면 루트 5가 되는데 다른 수가 되면 이제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되는데 다른 수 없나? 저쪽으로 돌려도 돼요. 와, 그럼 마이너스 몇도 제곱해서 5가 되는구나.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맨날 길게 말하는 거 너무 귀찮은데 좀 간단하게 말할 수 없을까? 네, 드디어 루트 5, 드디어 5의 제곱근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시간에 근데 루트 5가 진짜 2랑 3 사이일까? 이렇게 해야 되네요. 네, 2랑 3 사이일까? 왜? 당연해?
라고 얘기하면서 제곱근의 대수관계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곱근 첫 중단원의 내용을 전부 담은 거였어요. 루트 5의 정의부터 대수관계를 이용한 소수 얘기하는 거. 제곱근 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제곱근 표를 볼 일이 없어요. 모두의 손에 계산기가 있어요. 루트를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귀하던 시절에 있던 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곱근의 소수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과정중심 평가를 좀 접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하던 수업이 뭐 백워드 교육과정 뭐 이런 것도 연결이 좀 돼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네, 잘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교육과정과 과정중심 평가를 좀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올해로 15년 차 교사거든요.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뭔가 여기서 이 내용도 알려주고 싶은데 이 내용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알려주고 싶은 게 많아졌어요. 위에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좀 이거 이렇게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활동을 하면 더 재밌겠는데 싶은 것도 많아졌고요. 근데 그래서 막 차려진 게 되게 많았죠. 3년 애들이 배울 내용을 15년을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먹여주고 싶은데 욕심인 것 같고 하던 차에 이제 그래도 몇 명은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욕심이 좀 생기던 차에 저한테 가이드가 된 건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과정중심 평가 연수를 듣게 됐는데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이 막 저의 욕심을 엄청 정리해 줬어요. 평가 기준을 세울 때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상중하로 구분해라. 그래서 각 2달 정도에 속한 학생들이 뭘 알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해라. 되게 한 줄기 빛같이 느껴졌어요. 좀 뭔가 잘 안 된다 싶은 부분을 딱 정리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수업하는 내용을 상중하로 좀 정리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연수를 2017년? 네, 2017년 여름에 들었는데 여름방학 동안 이 학기에 내가 어떻게 수업할지를 좀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수자료 전문은 패들렛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게 자료 1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취 기준을 봤습니다. 3학년 이제 처음 배워야 되는 내용이 피타고라스 정리였어요. 2009 개정교육과정 기준이라서 지금이랑 좀 다른데 네, 이해해 주세요. 첫 번째 성취 기준에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애들이 이걸 하면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하수준의 학생이라면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만 알면 되겠다. 2변 알면 나머지 1변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다. 중수준 학생이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단히 정당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상수준 학생이라면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정당화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당화를 할 수 있으면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차시를 좀 잡았어요. 그 성취 기준 하나 가지고 2차시 수업을 해야겠고 이제 1차시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는 거. 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화보다 일단 그 정리 자체에 익숙해지는 걸 첫 차시로 잡았고 2번째 차시엔 이제 정당화를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막 알게 하려고 길이 재가지고 제곱해서 더해봐도 막 했었는데 사실 제곱을 해서 더해봐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억지스러워가지고요. 그냥 던져줬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야! 라고 던져주고 이제 단계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상중하라는 이름이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1, 2, 3단계라고 잡았거든요. 그럼 1단계로 생각하는 건 우리 반에서 제일 무기력한 절대 공부 안 하는 학생을 생각했어요. 그럼 그 학생이 이 1차 시에 뭐만 하면 될까? 1차 시에 그 학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지만 알면 성공. 이죠. 이 시기에 익숙하게 이렇게 볼 수만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번째 차시에는요.
정당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학생에게 제가 바랬던 건 그림만 그릴 줄 알아라.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그림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그림만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도 일단 그래, 너 이 시간에 이것만 할 수 있어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단계 우리 반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두 변의 길이를 할 때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2단계에서 2차 시에서 2단계 학생들은 정당화를 할 수 있어야죠. 앞에서 그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정당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럼 3차 시는 이제 저의 욕심, 가끔 수학교사로서 욕심이 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얘네가 이거 했으면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인데 이제 1차 시는 워낙 내용이 쉽다 보니까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빗변 말고 다른 한 변이요. 1차 시는 뭐 다들 쉽게 3단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2차 시에는 이제 정당화를 했으면 여기서 일로 올 때 너 뭐 썼어? 여기서 일로 올 때 너 뭐 썼어? 를 물어봤을 때 학생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 드릴 때 상수준 학생이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화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수업에는 들어갔어요. 하지만 평가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성취 기준에서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제서야 교과서를 봤어요. 교과서를 보니까 뭐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즉 a제곱 b제곱을 더해서 c제곱이면 직각삼각형이다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역이라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애들은 역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원래 성취 기준에 없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역 가지를 생각하는 게 들어갈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빼도 돼요.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학습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3차 시를 구성했는데요. 이제 1, 2, 3단계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3단계가 결국은 핵심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애들은 적어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요! 라는 대답을 하진 않겠죠. 직각삼각형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이 역을 배워야 그게 무슨 말인지, 왜 구분되는지를 조금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3차 시에 이렇게 1, 2, 3단계를 잡고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차시에 모든 단원의 계획 1, 2, 3단계를 잡고요. 그러면서 한 학기 진도를 잡았어요. 이제 학사 일정을 참고해서 한 학기 전체 수업 차시를 확인했더니 나는 수업을 몇 번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몇 차시 동안 해야 되고 삼각비는 몇 차시 동안 해야 되고 원은 몇 차시 동안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 뭐뭐뭐를 어떻게 차시를 잡아야겠구나. 이때 평가하는 단원, 프로젝트하는 날짜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 학기의 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방학 동안 이걸 했어요. 뭐 방학 내내 잡은 건 아니고 며칠 동안 한 건데 되게 즐거웠습니다. 이게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잡은 거고 이렇게 한 학기를 세워놓고 나니까 한 학기 수업 준비를 다 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덕여중은 수업 및 평가 계획, 학기 수업 및 평가 계획을 2월에 받는 게 아니라 2월에는 1학기에만 받고요. 8월에 이제 2학기를 받아요. 개학할 때. 대신에 2월에도 그렇고 8월에도 그렇고 개학식 날 수업 및 평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선생님들이랑 아니면 1학기 말에 선생님들이랑 좀 연락하면서 계획서를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수업 및 평가 계획 양식을 봤죠. 맞지 않아요. 제가 만든 건 이제 차시별 단계별 수업 계획이어가지고 이건 부록으로 그래도 넣고 싶어서 부록에 넣고 학교 양식을 좀 살펴봤어요. 성취 기준을 쓰고 교수 학습의 방향, 평가 비율, 세부 평가 비율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년 같으면 이거 앞부분
이제 교사학습 방향, 평가 방향 이런 건 딱히 고민하지 않고 예년 거 그대로 붙였을 텐데 한번 다시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물론 있는데 제 배움이 짧은 탓에 문장으로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고해볼까 싶은 마음으로 교육과정 문서를 열어봤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본 게 아니었는데 제가 고민을 했잖아요. 교수학습 방향, 나는 어떤 수업을 하고 싶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나의 수업의 목표는 뭐지?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나서 교육과정 문서를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제가 중요했던 문장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이 배운 분들, 깔끔한 용어와 서술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수업 내용 앞뒤에 적힌 부분들에 좀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옛날에 임용고시 볼 때 이거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좋은 말들의 막 향연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제가 수업에서 생각해야 되는 방향, 목표를 좀 얘기해주는 지침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문서를 조금 보여드리는데요. 영역별로 이런 거예요. 나는 소인수분해를 왜 가르치지? 나는 제곱근을 왜 가르치지?를 고민할 때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게 버젓이 적혀 있는 거죠. 글씨가 너무 작을 수 있는데요. 해의 존재를 보장하기 위해서 수가 확장되고 각 수체계에서 연산의 성질이 일관되게 성립한다. 이게 제가 수체계를 확장할 때 애들한테 되게 많이 하던 얘기인데 그대로 적혀 있는 거죠. 다른 단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네, 한번 지금 괜찮으시면 이거 좀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잠시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기 전에 선생님이 각 영역을 왜 가르치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래서 가르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시면 돼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지침이 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실까봐 교육과정 전문도 패들렛 자료 2번으로 올려두었으니까요. 거기서 좀 자세히 다 보셔도 되는데 저는 교수학습 방향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막 한번 읽어보세요. 꼭이요. 이제 평가 원칙, 평가 방향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꽂혔던 말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었습니다. 애들이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정의적인 영역, 영향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았지만 저는 이제 둘 다를 나는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배경이 되는 문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래 평가에도 지필,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찰, 면담, 구술 뭐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읽어보세요. 자, 이걸 기반으로, 교육과정 문서를 기반으로 이제 3학년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역시 패들렛에 올려두었어요. 자료 3번으로 올려두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취 기준은 성취 기준이고 교수학습 방향.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정리를 한 건데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한다. 재구성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하고 싶은 수업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 방향인데요. 성취평가제는 중학교에 사실 고등학교에도 마찬가지인데 절대평가를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제일 먼저 딱 들어가기를 원했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성장. 네, 그걸 이제 평가 요소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영역은 전 성취 기준, 정의적 영역은 교과 역량에 비교적 초점을 맞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부록에 넣어 두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성취 기준별 세부 지식 목록을 이제 여기다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법으로 교육과정 문서에 있던 대로 지필 서술 평가, 구술 면담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자기 평가,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에 해당하는 정기고사를 두었어요.
이제 저 아래에 평가 결과를 어떻게 얘기해 주겠다라는 것도 함께 담아서 이제 평가를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수업 및 평가 계획 문서인데요. 이거 좀 잘 읽어보시고 패들렛에 질문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일시정지 시킨 다음에 자료 3번, 패들렛에 있는 자료 3번 다운받으셔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성취 기준별로 세부 지식을 좀 세분화해 두었는데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이 연산 단원이었어요. 저 연산 단원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는 애들은 알아서 안 듣고 모르는 애들은 몰라서 안 들어요. 뭐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원리도 딱히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원리에 집중해가지고 막 인수분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막 설명을 해서 애들이 막 오 하고 들으면 결국 인수분해를 할 줄 몰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근해 공식을 정당화하는 과정 진짜 중요한데 그걸 중요하다고 막 강조해서 하면 어느 순간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정작 근해 공식을 못 외워요. 아니면 외웠는데 못 써먹어요. 하수준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죠. 근해 공식 다 외워요. 근데 대입을 못해요. 아니면 대입했는데 루트 계산을 못해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분화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단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좀 학생들이 어떤 수준까지 알아야 되는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자료 3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자료 3번에 평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영역을 이제 실수학 그 계산 단원은 지필평가 볼 거고 구술평가 볼 거고 포트폴리오 평가 볼 거다. 각각은 이런 평가 기준에 이런 배점을 잡았다. 이제 단원별로 전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평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 비율 같은 경우는 1학기, 2학기가 거의 비슷한데 수행평가는 이렇게 각 단원별로 몇 점, 총점은 이렇게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저희가 바꿨던 게 평가 내용의 항목이에요. 예전에 저희도 평가 내용에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이렇게 단원을 넣었었는데 전학생을 받아보고 알았어요. 전학생 수행평가 결과가 왔는데 프로젝트를 했대요. 몇 점 만점에 몇 점인데요. 얘가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받아본 학생은 나는 프로젝트에서 몇 점을 받았구나. 근데 어떤 내용이요? 평가 방법이 평가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평가 내용으로 좀 평가 항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상 몇 점 이상 수행평가 보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는 편의상 그럼 우리 수행평가 40점 볼까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40점 중에 20점 뭐하고 10점 뭐하고 10점 뭐하고 보통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할까를 먼저 잡았기 때문에 평가할 내용, 이 내용은 몇 점 정도 될까를 고민하면서 배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숫자가 되게 더럽습니다. 수행평가 비율 이제 몇 점 정도 수행평가를 보자가 쭉 잡히고 나서 남는 점수를 정기고사에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좀 낯선 숫자들이 나와 있죠. 우연이에요. 1, 2학기 숫자가 같은 건 우연입니다. 대강 이 정도 그냥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저희는 사실 애들한테 인수분해를 가르치고 얘 인수분해 할 줄 알아 몰라를 딱히 관심 갖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냥 인수분해 뭐 다 할 줄 알겠지. 이 문제를 시험에서 틀렸어? 왜 틀렸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인수분해에서 단계를 다 쪼개놓고 나니까 누가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얘는 근해 공식을 분수소수계수일 때 못 풀어요. 얘는 근해 공식을 풀 줄까지는 아는데 이후로 다 못해요.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애들의 성취가 보이더라고요. 과정중심평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얘가 뭘 할 줄 알고 뭘 할 줄 모르는지 파악해서 얘한테 알려주자잖아요. 그러려면 계획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이렇게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애들한테 전달해주면 되죠. 너
근해 공식은 외울 줄 알고 근해 공식으로 간단한 정수까지 문제 풀 수 있는데 이거 못 풀어.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피드백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단계별 평가 계획, 수업 계획표 덕분이었습니다. 탐나지 않으세요? 오늘의 여러분의 사전 과제입니다. 선생님들을 사전과 사후 과제로 내보내드리기 전에 이제 의미와 과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하고 평가했던 것의 의미입니다. 이제 2019년 작년 말에 학생들한테 한 해 동안 수업했던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후기를 남겨줘라고 설문을 했을 때 이렇게 설문을 남겼어요. 저는 저한테 제 15년 경력에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는 학생을 만났던 것만으로 저한테 진짜 엄청 감사한 일인데요.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왜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다. 다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흥미로웠다. 왜를 잊지 않겠다. 질문에 관심을 갖고 답해줘서 감사하다. 고등학교 가서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다. 행복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 학생이 진짜 좋았는데 평소에 그냥 추측대로 막 풀었는데 그리고 대부분 그게 맞아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찝찝해서 그렇게 못하겠다. 네, 이런 자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저는 진짜 얘네한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저한테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탐구하고 사고하는 태도를 익히길 바랬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수학보다 철학에 더 가까운 느낌이기도 한데 항상 이유를 생각하고 정당화되지 않은 사실을 항상 의심하고 이런 태도를 몸에 배이게 해주고 싶었고 몇몇 학생들은 정말 많이 배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하나같이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원래 뭐 고등학교 힘들죠. 근데 이제 사교육 없이 창덕에서 제일 우수하게 졸업한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선생님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하면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학생은 창덕에서 진짜 잘했던 학생이니까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추구하는 수학 수업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이 문제일까? 내 수업이 문제일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고등학교 대체 뭐길래 저들은 이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고 이제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많은 이유가 있는데 저한테 아직 고등학교 내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막 차시별, 단계별 이런 걸 나눌 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저한테 진짜 확실하게 그래도 여전히 저한테 중요한 건 저의 수학 수업의 목표입니다.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수업 시간에 즐거운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고등학교 수업. 그래서 결국은 중학교든 고등학교보다는 저는 입시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입시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네,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현재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연수를 하면서 이 글을 읽는 선생님들께도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 일단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은 수학 공부, 수학 수업 왜 하세요? 이 애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싶으신가요? 그런 걸 먼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랑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뭘까? 전 너무 궁금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나누고 싶고요. 결국 미래는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전부 반영된 게 미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난 이런 걸 바란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향해 움직이시면 그럼 그게 미래교육 아닐까요? 미래학교 별거 있나요? 그냥 선생님께서 수학의 목표, 아이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미래는 이랬으면 좋겠다를 고민하시면, 어이쿠, 고민하시면 그걸 향해 가는 게 저는 미래학교일 것 같아요. 세상에 같은 수업은 없으니까 고민하는 선생님, 고민하지 않은 선생님이 있다면 고민하는 선생님이 돼주시길 바라는 게 저의 목표이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당부입니다. 학생이 어떻게 수학을 가치 있게 바라보게 될지, 그게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떤 힘이 될지 그런 걸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사전 연수 방식이 되게 다 달랐는데 선생님들 학습자의 입장에서 뭐가 가장 좋았는지, 뭐 장단점은 어떤 거였는지 또 좀 말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 자, 이상 일단 저의 온라인 사전 연수는 마치고요. 이 영상이 한 40분 좀 넘은 45분 정도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질문할 것들, 제가 올려드린 자료들 보시면서 궁금한 것들 정리해서 패들렛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다시 현장에서 뵐게요. 네, 과제 계속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